그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철거를 앞둔 고가도로 아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갓난아기가 비닐에 쌓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이 내 인생과 이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이 된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8,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전성기라 부르는 그런 나이였지요.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아파트 한 채는 완전히 제 명의였으며 두 아이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공장 라인이 멈출 정도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15년간 개발해온 기술 자료를 같은 팀 후배가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회사는 저를 관리 소홀 책임자로 지목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제 이름이 낙인 찍혔지요. 김성우, 그 사람 조심해. 기술 유출 사건 있었잖아. 제 취업은 물론이고 면접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이젠 정말 지쳤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변두리 고가도로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냉기가 스며드는 골판지 박스가 제 집이 되었지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던져주면 그걸로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여름이면 모기와 습기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건 애초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면 또 하루가 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지요. 같은 고가도로 밑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노숙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최철수 형님이었습니다. 철수 형님은 저보다 10살쯤 많은 분으로 과거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IMF 때 모든 걸 잃고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성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지. 형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다시 올라갈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골판지 박스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지요. 저는 밤마다 몸을 웅크리고 추위에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추위에 잠을 설치다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앙.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저는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가도로 기둥 뒤편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갓난아기가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몸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이 추운 겨울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 나 자신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제 볏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제 낡은 외투 안에서 조금씩 체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옷깃을 꼭 쥐고 있었지요. 그때 철수 형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성우야, 그게 뭐야? 아기예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기를? 세상에. 형님은 잠시 아기를 내려다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린 이미 버려진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은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추워할까봐 제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배고파할까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다 먹였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고작 2,000원 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제 품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근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아기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다는 것, 제가 노숙자라는 것,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을.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유기된 아기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요? 네, 그래야 아이의 신원도 확인하고 앞으로의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듣더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아동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겁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그게 절차예요. 거기서 입양 가정을 찾거나 친부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죠. 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거주지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주거지도 있어야 하고 수입도 있어야 하고. 그럼 제가 그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이고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결국 경찰관은 상급자와 상의한 끝에 임시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 그 안에 제가 안정적인 주거와 수입을 증명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고가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형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한 달 안에 집과 일자리를 구해야 한대요. 한 달? 그게 가능하겠어?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야죠. 이 아이를 다시 빼앗길 순 없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하루 일당을 받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낮 동안 철수 형님이 돌봐주셨습니다. 형님은 편의점에서 산 분유를 정성스럽게 타서 먹이고 낡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주셨지요. 성우야, 이 녀석 참 신기하게 생겼어. 울음도 별로 안 울고 순하기만 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우리 같은 인생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물류창고에서 정규직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였습니다. 고시원 방 하나도 계약할 수 있었지요. 작은 방이었지만 아기와 제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 계약서,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 경찰관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해내셨네요.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을 하시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위탁 보호 형태로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형님이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성우야, 잘 살아. 형님도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형님은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한테 좋은 아빠가 되죠. 그러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아기와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골판지 박스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은 이름. 하늘이, 내 이름은 김하늘이야. 아기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책임져야 할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물류창고 일은 고되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지요. 퇴근 후에는 고시원으로 달려가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김 사장님 댁 할머니가 낮 동안 하늘이를 봐주셨습니다. 얘가 참 신기해요. 보통 아기들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얜 그런 게 없어요. 할머니는 하늘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의 표시로 매달 조금씩 돈을 드렸지만 할머니는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됐어요. 그 돈으로 애 분유나 사세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늘이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6달에는 뒤집기를 했습니다. 돌이 되었을 때는 벌써 혼자서 걸음마를 시작했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빨랐습니다. 우리 하늘이 천재 아니야? 저는 하늘이를 보며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물류창고에서 가져온 작업 일지를 식탁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하늘이가 그 서류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거 만지면 안 돼. 저는 서류를 치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서류에 하늘이의 손때가 묻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숫자가 틀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장난 시계를 분해해서 탁자 위에 놓아두었을 때 하늘이는 그 부품들을 가지고 놀다가 정확히 고장난 태엽 부분만 골라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점점 하늘이의 특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새 돌이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저기. 하늘이는 말이 또래보다 빨랐습니다. 하늘이가 가리킨 곳은 슈퍼 입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왜 그래, 하늘아? 저거 이상해. 뭐가? 하늘이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리가 이상해. 곧 멈출 것 같아. 저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슈퍼의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주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보통 아이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특별하든 평범하든 내가 지켜야 해. 하늘이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물류창고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으로 올라가면서 월급도 조금 올랐지요. 저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하늘이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하늘이는 자기 방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 내 방이야? 그래, 하늘이 방이야. 와, 정말 좋아. 하늘이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물류창고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명함을 건네는 그는 자신을 박진우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5살 된 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께서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의뢰인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 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요청서와 법원 출석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김성호 씨가 키우고 계신 아이가 제 의뢰인의 친손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손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5년 전 제 의뢰인의 조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조카의 아이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그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하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모두 일치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정식 입양이 완료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성호 씨, 제 의뢰인은 대한그룹의 박재민 회장이십니다.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맞다면 아이에게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하늘이를 찾고 있다는 것, 그들이 하늘이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지요. 아빠 봐. 다리 만들었어.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블록 다리는 실제 다리의 구조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하늘이 정말 잘 만들었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첫째, 정식 입양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친족 관계를 증명하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5년간 키운 건 아무 의미도 없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한그룹이라면 재벌이라서 유리하다는 건가요? 경제적 능력도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공단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지요.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70대 남자, 그가 박재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하늘이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이를 제 뒤로 감쪽같이 빼돌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제 핏줄이 맞다면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올 때,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낼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장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왜 해? 그냥 건강검진이야. 아프지 않아? 안 아파. 금방 끝나.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헤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날 계속 쳐다봤어. 무서웠어. 저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절대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호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족 관계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9.9% 일치율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재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예방접종 기록, 어린이집 서류, 함께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께도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하늘이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다 봤는데요. 매일 손잡고 가는 거, 이웃들도 하나둘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시원 시절 하늘이를 돌봐주셨던 김할머니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증인으로 서줄게. 내가 얼마나 애를 잘 키웠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할머니, 저는 그런 분들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 측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성호 씨 회장님께서 합의를 제안하십니다. 합의요? 네, 아이를 친족에게 돌려주시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10억 원입니다. 아이를 돌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3개 쥐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재벌가의 손자로 자라는 것과 물류창고 직원의 아들로 자라는 것,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좋을까요? 닥치십시오.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이에게 최선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아니야. 사랑이 먼저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그 1달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법정에서 하늘이를 빼앗기는 꿈, 하늘이가 울며 저를 부르는 꿈,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재판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저는 하늘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더 밀어줘. 그래, 조심해. 저는 하늘이를 밀어주며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때 하늘이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늘아, 그거 뭐야? 이거 원래부터 있었어. 저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평범한 은제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중앙에 아주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 맨날 있었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하늘이와 함께 버려졌던 것일까? 혹시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일까? 집으로 돌아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펜던트의 홈을 손톱으로 눌러보니 작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한 올과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28-1547.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 비밀번호?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판을 사흘 앞둔 날 저는 물류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동료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중앙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뭐?
저는 관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온통 빨간색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얼른 본사에 연락해. 이미 했는데 긴급 출동팀이 새벽에나 올 수 있대요.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어. 새벽 배송 차량들이 다 대기 중이라고. 저는 직접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엔지니어 경력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면 회사에 큰 손해야.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가 그렸던 낙서들, 복잡한 회로도 같았던 그 그림들. 혹시 저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며칠 전 그린 그림이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회로 구조도였고 그중 한 부분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해당 부분의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어. 저는 재빨리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10분 후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보음이 멈추고 모니터 화면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님, 해냈어요.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오류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뭐 그린 거야? 응, 그냥. 하늘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건 우리 집 보일러의 내부 구조였고 역시 한 부분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보일러실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하늘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린 그림들, 이게 다 뭔지 아니? 응, 고장난 거. 어떻게 알아?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이는데? 소리가 이상하거나 빛이 이상해. 소리? 빛? 응,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계의 고장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 그건 엄청난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능력을 재벌가에서 알게 되면 그들은 하늘이를 더욱 탐낼 것입니다. 천재 손자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왜? 그냥 우리만의 비밀이야. 응, 알았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목걸이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 328-1547.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날짜와 시간이 아닐까? 3월 28일 오후 3시 47분. 하늘이를 발견한 날은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는 하늘이가 버려지기 전에 어떤 날일까? 저는 인터넷으로 그날의 기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3월 28일 박재민 회장의 조카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후 3시 47분. 이게 그날이었구나. 하늘이의 부모가 죽은 그 순간, 그 시간이 목걸이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누가 이걸 남긴 것일까?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인터넷으로 5년 전 사고 기사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의 조카 박민준과 그의 아내 최유진.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생후 6개월 아기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였다면 아기의 흔적이라도 남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고를 다룬 지역 신문 기사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검은색 승용차가 급히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검은색 승용차? 사고 차량 말고 다른 차가 있었다는 건가?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박민주는 회사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큰일이야. 증거 확보했어. 하지만 그 다음날 오기 전에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까? 저는 더 조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판이 있었으니까요. 잠을 설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늘이를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하늘아, 오늘 아빠랑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어디? 법원이라는 곳이야. 거기서 뭐해? 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아빠는 나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재민 회장과 그의 변호사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기로 한 이웃들, 김할머니와 슈퍼 아주머니, 물류창고 동료들까지 와주셨습니다. 성우야, 힘내.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는 박재민 회장의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족 관계가 인정되는군요. 그렇다면 피고 측의 입장은? 저를 돕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혈연관계는 인정하지만 양육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성호 씨는 5년간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들을 신청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고시원 시절부터 이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김성호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단 한 번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도 물류창고 동료들도 한 명씩 증인석에 서서 제가 하늘이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측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감정적인 호소는 이해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김성호 씨의 연봉은 3천만 원, 박재민 회장의 재산은 3조 원입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 측에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고 본인이시군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좋은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이를 사랑합니다. 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제가 하늘이를 발견했을 때 저도 이미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제발, 제발 하늘이를 빼앗지 마십시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판사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5년 전 박민준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중요한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정훈이라는 남자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5년 전 박민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박재민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그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죠. 저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정훈은 봉투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이건 민준이 제게 맡긴 USB입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수수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박재민 씨, 이 증거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일부러 버려진 거였어?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라 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정안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박 회장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 응, 하늘아. 우리 이겼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구속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조카 살해 교사 혐의, 버려진 아기, 노숙자가 구해, 피보다 진한 사랑. 저희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써주세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재민 회장의 동생 박재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의 잘못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박재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제 조카 손자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할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재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일까? 며칠 후 박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호 씨, 하늘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속죄의 의미입니다. 우리 집안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박재현의 태도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재현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특이한 뇌파 패턴을 보입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정밀 검사요? 네, 아이가 보통과 다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반 아이들보다 특정 영역이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각 정보 처리와 패턴 인식 능력이 성인 천재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하늘이가 보여준 능력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미리 아는 능력, 복잡한 구조를 단번에 이해하는 능력,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으로는 아이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별한 교육이라면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호 씨, 하늘이 검사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늘이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늘이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김성호 씨,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육비만 지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늘이의 기회를 막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늘이에게 최선인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나? 다음 날 저는 박재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호 씨, 제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박재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교육신탁 기금입니다. 10억 원을 하늘이 명의로 만들겠습니다.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그리고 조건은 없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김성호 씨와 살고 김성호 씨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저 가끔 하늘이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속죄입니다. 형님이 저지른 잘못, 우리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늘이는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늘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재현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늘이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이가 원할 때만 만나십시오. 강요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하늘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교육신탁기금이 만들어진 후 하늘이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특별교육기관에 보냈습니다. 일반 유치원이 아닌 영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요. 하늘이는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로봇 만들었어. 정말?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하늘이가 만든 로봇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센서와 프로그래밍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재민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살인 교사 혐의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USB에 담긴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모든 것이 회장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추운 밤이었는지, 아기가 얼마나 작고 떨고 있었는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던 모습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는 방청석에서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합니까?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재민이 아이를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하지만 피고인은 친할아버지 아닙니까?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늘이를 버린 건 그쪽입니다. 제가 구했고 키웠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은 박재민 회장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답변하십시오. 긴 침묵 끝에 박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카 박민준이 발견한 비리 자료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죽이려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부하가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가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 부하는 누구입니까? 박도준입니다. 제 조카입니다. 또다시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도준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도피를 도왔습니까? 박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도준에 대한 국제 수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재민, 당신은 살인 교사뿐 아니라 도피 방조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형사가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박도준을 체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걸 붙잡았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박도준은 30대 후반의 남자로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박도준입니까? 변호인과 상해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박도준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처리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날짜는 5년 전 2월 20일. 제가 하늘이를 발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박도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고가도로 아래 한 남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모습. 그 남자는 박도준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인간이. 영상 속 박도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후 1시간쯤 지나 화면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제가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아기를 꺼내 안는 모습.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준,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도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이미 증거는 명백합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박도준은 생후 6개월 아기를 한겨울 밤에 고의로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기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박재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제 교만이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하늘이만은 지켜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김성호 씨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할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성호 씨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놀라서 박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민, 살인 교사 혐의, 증거 은닉, 도피 방조. 피고인 박도준, 영아 유기 및 살인 미수. 양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재민, 징역 15년. 피고인 박도준,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아,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법정을 나서는데 박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김성호 씨 형님이 마지막으로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에게 제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하늘이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재능을 잘 키워주십시오. 교육기금은 제 동생 재현이가 관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구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민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안도감도. 하지만 가장 큰 건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좋아. 짜장면 먹으러 가자. 저희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진한 사랑으로.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총수, 조카 살해 교사로 징역 15년. 버려진 아기 구한 노숙자,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다. 피보다 진한 사랑, 감동의 실화. 저희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드라마 제작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은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때 3조 원이 넘던 회장의 재산은 배상금과 벌금으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박도준 역시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해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론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검찰은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박재현은 대한그룹에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약속대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안부를 물어올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냅니다. 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하늘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박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였던 그는 이제 죄수복을 입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박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는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성우 씨,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민준이와 유진이가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민준이 부부도 살아있었을 거고 하늘이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겁니다. 하늘이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건 당신 덕분입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당신이 구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자격도 없는데 당신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박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이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언젠가 하늘이가 물어보면요. 무슨 이야기를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사랑은 진심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원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민은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김성호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늘이가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저야말로 하늘이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재민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도준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버린 놈이 감히 여기서. 재소자들도 그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독방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발 그만. 그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다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와의 일상이 소중할 뿐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은 서서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박재현 회장의 노력으로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명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한그룹? 아, 그 사건 있었던 회사?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잘못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는 저희에게도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늘이의 교육, 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지요. 이건 속죄이자 가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재민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참여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박도준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 응, 법원에 있던 할아버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반성하고 계셔. 자기가 잘못한 걸 후회하면서. 나쁜 사람이야? 글쎄, 나쁜 일을 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어? 하늘이가 원하면 만날 수 있어. 응, 나중에 생각해 볼게. 하늘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하구나.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늘이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늘이가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평생 지켜주리라고.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하늘이는 여전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이는 수학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아맞혀요. 과학 실험도 한번 보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정말 특별한 건 그런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친구들을 정말 잘 도와줘요. 누가 어려워하면 먼저 다가가서 알려주고 위로해줍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성보다 더 귀한 게 그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하늘이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저기 봐. 하늘이가 가리킨 곳에는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골판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렇게 살았어? 응, 그랬어. 하늘이는 한참을 그분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저분한테 가자. 왜? 도와주고 싶어. 저희는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하늘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노숙자분은 놀란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배고프시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하늘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그분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최철수라고 하지.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형님이십니까? 응? 나를 아나? 자세히 보니 정말 철수 형님이었습니다. 8년 전 고가도로 밑에서 함께 지냈던 그분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김성우. 성우야? 성우 맞아?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고 껴안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지. 너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를 키운 이야기, 재판 이야기, 지금의 삶까지.
철수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그 아이가 내게 기회를 줄 거라고. 형님이 주신 돈으로 하늘이 첫 우유를 샀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형님은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그때 그 아기였구나. 이렇게 훌쩍 컸네. 네, 이제 7살입니다. 하늘이가 형님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뭐? 우리 집에 가서 사세요. 아빠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하늘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하늘아, 아빠, 할아버지 혼자 추우시잖아.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데. 저는 철수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희한테 패 끼칠 순 없지. 패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빚진 사람입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도 하늘이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네. 그날부터 철수 형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을 들였고 형님은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늘이는 형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오, 그림 잘 그렸네. 할아버지도 그려보세요. 형님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성우야,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님. 그해 가을 박재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 씨, 하늘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늘이가 원한다면요. 저는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박재현 할아버지라고. 기억하니? 응, 가끔 선물 보내주시는 분? 맞아. 그분이 하늘이를 보고 싶대. 만나고 싶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고 싶어. 주말에 박재현 회장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지만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하늘아,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재현은 하늘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할아버지는 왜 울어요? 기쁘고 미안해서 그래. 하늘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기쁘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단다. 하늘이는 박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정말? 네, 아빠도 있고 철수 할아버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그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 형님도 박재현 회장도 하늘이와 저 모두 함께. 하늘이는 자기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나중에 사람들을 돕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아빠가 그랬거든요. 재능은 나누라고 주신 거래요. 하늘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들을 하늘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약속 하나 할게. 뭐예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정말요? 그래, 약속해.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재현이 돌아가려 할 때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그럼 하늘이가 괜찮다면. 네, 좋아요. 자주 와요. 박재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정말 고마워. 현관까지 배웅하며 박재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박재현은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며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박재현 할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좋았어. 할아버지 착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 나는 왜 쓰레기통에 있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아, 그건 괜찮아, 아빠. 나 알아. 뭘 알아? 나한테 나쁜 일이 있었던 거. 그래서 버려진 거. 하늘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날 찾아줬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더 중요해.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늘아. 하늘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제가 하늘이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가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포기했던 삶에 다시 의미를 주고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려? 가족 그림이야.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이, 철수 형님, 그리고 박재현. 하늘아, 이게 가족이야? 응.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잖아. 저는 하늘이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희 셋은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훌륭한 아빠야. 무슨 말씀을요, 형님. 진짜야. 내가 이 아이에게 준 건 돈이나 물질이 아니야. 사랑과 가치관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빠는 최고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매일 책임지기로 선택하고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